고위대 딸입니다. 가족 확인서 있으세요? 서류상 직계 가족으로 등록된 분이 아니라서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접수대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귀에서만 유난히 크게 울렸을 뿐이죠.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꾹,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얀 국화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고 복도 곳곳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새벽에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온 탓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제 쪽을 힐끗 쳐다보기도 했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소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안내판을 살폈습니다. 3층 302호실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만이 천천히 올라갔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는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물을 마셨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302호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옆에 붙어 있는 명패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상주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이름 하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명패에는 그 낯선 이름만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말수 적고 표정 변화가 크지 않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사진 앞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상주석 쪽을 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딸입니다. 직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화면을 계속 응시하던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저를 쳐다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확인서 있으세요?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서라니요. 저는 딸인데 무슨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 딸인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류상 직계 가족으로 등록된 분이 아니라서요. 그 말은 마치 설명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직계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분명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딸이라고 불렀고
저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제가 서류상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던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족 관계가 바뀐 걸까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저는 어머니와 살았고 아버지와는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상주 자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빈소 한쪽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왔고 그들은 모두 상주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인사를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조문객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주분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주라고 하기엔 제 이름이 명패에도 없었고 아니라고 하기엔 저는 분명 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딸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의아함과 함께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처음 뵙네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인데 아버지를 오래 알았다는 사람이 저를 처음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상주석으로 향했고 그 여자에게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몇몇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장례 지도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손한 태도로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차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가능하실까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라니요. 저는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있었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건 당연히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누가 장례식장에 그런 걸 챙겨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없는데요. 필요하면 발급받아 올 수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확인한 서류에는 다른 분이 직계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혹시 확인을 위해 잠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를 따라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컴퓨터와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몇 가지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떠 있었습니다. 본일란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배우자란과 자녀란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녀란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출생 연도를 보니 겨우 5살쯤 되는 아이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우자란에는 아까 상주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정하게 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없네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류상으로는 현재 배우자분과 자녀분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나신 자녀분이신가요? 이전 혼인관계. 그 말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저는 어머니를 따라갔고 법적으로도 어머니 쪽 호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연락하셨고 말을 이어가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연락하셨다고 말하려 했지만 사실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생활비를 보냈고 명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직접 만난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였고 그마저도 짧은 식사 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업무적인 냉정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주로 등록하시려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현재 상주분께 양해를 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상주분께 양해를 구하라니요. 그 말은 즉, 저보다 그 여자가 우선순위라는 뜻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녀가 아버지의 가족이고 저는 그저 과거의 인연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상주석에는 여전히 그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 옆에는 작은 아이가 졸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제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까만 머리를 하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거리가 멀었고 아이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저에게는 말수 적고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혹시 그 아이에게는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웃어주고 안아주고 재워주는 그런 아버지였을까요? 조문객 한 명이 상주석으로 다가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웠죠.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전날까지 아무 이상 없으셨거든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정해야 할까요? 그녀도 남편을 잃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재혼한다는 말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2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왔고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혹시 그때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재혼했다고, 새 가족이 생겼다고.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빈소 구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은 계속 들어왔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아버지의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사진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빈소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보였고 형광등 불빛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잦아들었고 빈소 안은 이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더니 빈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저녁을 먹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빈소는 텅 비었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만이 혼자 남았습니다. 저도 그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진은 비교적 최근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으니까요. 머리에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버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을까요? 작년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식사 자리였고 서로 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고 저도 특별히 물어볼 게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는 차들이 띄엄띄엄 주차되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례식장 풍경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슬픈 날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저 조문을 다녀가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든 것도 연락이 뜸해진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다는 걸 어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확인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을 먹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목은 말랐지만 물을 마실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내일이 오면, 모레가 오면 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여자와 몇몇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아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는 이제 완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을 벌리고 깊은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녀의 얼굴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제 얼굴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전 결혼해서 태어난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재혼 사실을 몰랐다고, 새 가족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둔 두 여자가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비극일까요? 아니면 그냥 불행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 남자가 만든 조용한 거짓말의 결과일까요? 그녀가 상주석 옆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여기 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일까요? 서류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고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가 가리킨 자리로 갔습니다. 상주석 바로 옆이었습니다. 앉고 나니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조문객들이 들어오면 저도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게 저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새 가족 앞에서 저와 통화할 때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과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현재를 지키려고 조심했을 겁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알았어야 했다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두 가족 사이를 오가면서도 어느 쪽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은 거의 오지 않았고 빈소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간이 침대에 눕히고 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변호사가 온다고, 유언장 관련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건가요? 무슨 내용일까요? 혹시 저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잊혀진 존재일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빈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상주석을 보니 그 여자도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면장으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그 여자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도 제 얼굴 못지않게 지쳐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 동료들인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짧은 조의를 표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출근 전에 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9시쯤 되었을 때 양복을 입은 남자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고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유언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그 여자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집행인이라고 했습니다. 유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빈소 옆 작은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인된 봉투였고 아버지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개봉하는 순간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살아생전하지 못한 말들이 거기 적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재산 분배에 관한 차가운 문장들 뿐일까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A사 용지 서너 장 정도였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분량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부분은 예상대로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장 부지와 건물,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이 직계 가족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읽어내려갔고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가족도 아닌 제게 무언가 남겨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기며 읽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통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유언장에 제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가벼웠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뜯어야 할까요? 지금 여기서 읽어야 할까요? 주변을 보니 변호사와 그 여자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내용이 궁금한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몇몇 글자는 번져 있었습니다. 서두르며 쓴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간단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마지막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들은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저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보냈고 명절마다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재혼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모순이었습니다. 숨긴 것 자체가 이미 실망이었으니까요. 편지 중간쯤에는 새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 아내는 좋은 사람이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새 가족과 행복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문장은 부탁이었습니다. 새 가족을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보다 나은 부모가 되어달라고 썼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명도 없었고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만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고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눈을 닦았습니다. 그 여자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편지 내용을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필요하고 통장명의 이전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상주석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어땠냐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빈소는 더욱 붐볐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이 단체로 찾아왔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씩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성실했다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아는 아버지와 그들이 아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친절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관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상주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러다 제 쪽을 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사장님 따님 아니냐고, 어릴 때 공장에 한두 번 온 적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방학이면 가끔 아버지 공장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빴지만 사무실 한쪽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음료수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때 본 사람들 중 한 명이 이 남자였을 것입니다. 맞다고 대답하자 그는 반가워했습니다. 많이 컸다고, 이제 다 큰 어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끔 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대학을 잘 다니고 있다고, 취직도 했다고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했다니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말했다니요.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생활비만 보내고 형식적인 전화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에도 가끔 예전 가족 이야기를 했다고,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하기는 어려워했다고, 새 가족 때문에 조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만 짧게 전화를 걸었던 거라고,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후 늦게 또 다른 조문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상주석으로 왔습니다. 그 여자와 악수를 나누고 저를 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딸이 2명이냐고, 예전에 들었던 딸과 다른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오늘 처음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조문객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딸 자랑을 많이 했다고, 똑똑하고 착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지 못해서 아쉬워했다고, 미안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부녀의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새로 이사 온 후 알게 된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재혼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새 가족이 생긴 걸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두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도 상처받지 않게, 어느 쪽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를 상처받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상처받았고, 새 가족도 진실을 몰랐고, 아버지 본인도 평생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해가 다시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었고, 두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쩌면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황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안부를 물었고 언제 집에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일 발인이 끝나면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알았다고 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선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최선이 그게 전부였을까요? 숨기는 게, 거리를 두는 게, 형식적인 연락만 하는 게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저는 영원히 답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저 남겨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와 함께 돌아왔고 우리는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발인입니다. 아버지가 이곳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장례식이 끝나도 이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분노, 안타까움, 이해하려는 마음이 뒤섞인 이 복잡한 감정은 아마 오랫동안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관계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빈소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장례 지도사들이 서둘러 움직였고 마지막 조문객들이 속속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도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가는 더욱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장례 절차를 확인하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아침 8시쯤 장례 지도사가 발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연구차가 도착했고 운구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장례 지도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운구 행렬에 함께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가족이니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서류상으로는 가족도 아닌 사람이 운구 행렬에 서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그 여자가 제 쪽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허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허락이라기보다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딸이니까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구가 시작됐습니다. 영정을 든 사람이 앞서 걸었고 그 뒤로 관이 나왔습니다. 상주들이 뒤를 따랐고 조문객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흰 천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흰 천 한쪽을 잡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난 이틀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혼란, 제 이름이 없던 명패, 낯선 여자와 아이 가족 관계 증명서, 아버지의 편지, 조문객들의 말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 배웅을 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장례식장 앞 광장에는 연구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조문객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관이 연구차에 실렸고 문이 닫혔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화장장으로 이동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주들은 연구차 바로 뒤 차량에 탑승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차에 올랐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연구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 차도 뒤를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아파트들, 상가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장을 보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날이지만 세상은 그저 평범하게 돌아간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수요일 아침일 뿐이었습니다. 화장장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자 건물들이 줄어들고 나무들이 많아졌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화장장이 보였고 차량 행렬은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부지였고 건물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다른 차량에서도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고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안내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양쪽 벽에는 고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화장을 앞둔 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도 그중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염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운구되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리운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천천히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차가웠습니다. 생명이 떠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줘야 할까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못을 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완전히 닫힌 관은 화장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작은 홀로 이동했습니다. 홀에는 유리창이 있었고 그 너머로 화장로가 보였습니다. 관이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불이 켜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에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고 몇몇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고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고 가끔 아이의 작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달래며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저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대기실로 들어와 화장이 완료됐다고 알렸습니다. 유골을 수습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다시 작은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하얀 재와 뼈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관 속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는 사라지고 뼈만 남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유골을 수습해야 한다고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순서대로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긴 젓가락 같은 도구를 건넸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도구를 잡았고 저도 하나를 받았습니다. 유골 수습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뼈 조각을 집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뼈 조각은 하얗고 작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유골함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각을 집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도 도구를 들어 뼈 조각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게 사람의 뼈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유골함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얼굴을 볼 수 없고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영원한 이별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수습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모든 뼈 조각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와 저는 번갈아가며 작업했고 다른 가족들도 몇몇 참여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조각까지 담았을 때 직원이 유골함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얀 천으로 유골함을 감쌌고 끈으로 묶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 작은 함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들어간다는 게 슬펐습니다. 유골함을 받아든 사람은 그 여자였습니다. 상주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유골함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여전히 밝았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차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고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몇몇은 그 여자에게 다가와 마지막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라고, 연락하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끝났고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제 역할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유골함을 차에 실어놓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멈칫했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가냐고, 차 편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 여자는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한 것 같다고, 남편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 잘못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라고, 저도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아버지가 만든 상황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자고, 아이에게도 언니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그게 좋은 일일까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상처만 더 깊어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어린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으니까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은 모든 게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고, 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그녀는 길가에 차를 댔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저도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멀어졌고 결국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틀간의 긴 여정이 끝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여자와 연락하며 지내야 할까요? 아이를 만나야 할까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아니, 채울 수 있기는 한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되겠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상처는 아물 것이고, 기억은 희미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과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 안에 남아있을 것이고, 이 경험도 저를 만드는 일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마치 훨씬 오래 떠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출근을 하고 업무를 보고 퇴근을 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장례식장에 그 이틀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낯선 여자와 아이, 유골함, 그리고 편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 장례를 다녀온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대부분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도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밥은 잘 먹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정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유품 같은 건 없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은 새 가족의 집이었고 저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유품 정리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여자가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장례식에 참석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가족이 알아서 할 거라고, 저는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유품 중에 저와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아버지 유품 중에 제게 드릴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아버지가 살던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그 여자가 도착했습니다. 장례식 때와 달리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아이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자리를 찾아 앉았고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종이 상자였고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습니다. 상자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들이라고, 모두 저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생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며 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고 표정도 지금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저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제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아버지 생신에 쓴 짧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언장에 나왔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명예 이전 절차를 밟았다고, 이제 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게 있다고, 남편이 저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에 제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고, 가끔 그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생각했다는 게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재혼한다고 말했어야 하고 새 가족이 생긴다고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의 다이어리를 발견했다고, 거기에 가끔 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다는 말,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다짐들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다짐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만 들렸고 저희 테이블만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를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냐고. 아직 어리지만 언니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그게 좋은 일일까요?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난 언니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제 이복 동생이 어떤 아이인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지만 천천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고마워했습니다. 천천히 하겠다고,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계속 주고받자고,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두렵다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겁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편이 못다한 부분까지 자기가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생존자라는 걸요. 남겨진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자를 안고 걸었습니다. 상자는 무겁지 않았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아버지의 모습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사진과 편지와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새싹을 틀었고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이 덜 무겁게 느껴졌고 업무에도 조금씩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밤에도 예전보다는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문득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고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자는 제 방 책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상자를 열어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보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으로 가족이 함께였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은 바꿀 수 없었고 저는 현재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현재를, 복잡한 가족 관계가 남긴 현재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아이가 새로 배운 것들,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을 얼굴, 작은 손, 총총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직접 만나게 될 날을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냐고 공원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자연스럽게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약속한 벤치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아이는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망울이었고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코와 인매도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 조심스럽게 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달래며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언니라고, 아빠의 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가 왜 여기 있냐고, 우리 집에 안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다른 곳에 산다고 하지만 가끔 만나러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냐고,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와 그 여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5살인 아이에게 죽음이라는 개념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별을 볼 수 있냐고, 아빠 별은 어떤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하늘을 보면 아빠가 보고 있을 거라고, 가장 밝은 별이 아빠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중간중간 뛰어다니며 꽃을 보고 나비를 쫓았습니다. 그 여자와 저는 뒤에서 천천히 걸으며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서로를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걷고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쉴 때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다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버겁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거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불안을 안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혼자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힘들 때 연락하라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고마워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은 노을빛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어머니에게 안겼고 우리는 천천히 공원을 나왔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냐고. 아이가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다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일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일까요? 아버지는 두 개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가족이었고 하나는 현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도 있었습니다. 저와 그 여자, 그리고 아이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모습일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고 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디선가 아버지도 저를 보고 있을까요? 오늘 있었던 일을 알고 있을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봄이 되었고 거리는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었고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바쁜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야근을 하는 일상이 저를 현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 여자와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거의 사라졌고 편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녀는 아이 이야기를 자주 했고 저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은 일상적인 고민도 나눴습니다.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이와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났습니다. 처음에 낯설음은 사라졌고 아이는 이제 저를 보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걷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주거나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와 그 여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이 아니라 작은 놀이터였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제 다리를 안았고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그네를 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네 앞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그네에 앉히고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아이는 즐거워하며 웃었습니다. 더 높이, 더 세게 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맑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동생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자매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작은 손, 순수한 눈빛이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놀고 나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모래놀이를 하러 갔고 그 여자와 저는 나란히 앉아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아이에게 언니가 생긴 게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혼자였을 저에게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저는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있었지만 어머니도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생겼고, 만날 사람이 생겼고, 신경 쓰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 같은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남편의 전처 딸을 만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행이라고 저 때문에 혼자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미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고맙다고 할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남긴 두 가족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며 안도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의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불렀고 아이는 아쉬워하며 모래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이 생일이라고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할 건데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아버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었고 저는 언니였습니다. 당연히 가야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기뻐하며 시간과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아버지가 살던 집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아버지가 새 가족과 함께 살던 곳에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선물을 샀습니다. 그림책과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포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작은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고 골목은 깨끗했습니다.
그 여자가 알려준 호수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여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는 아버지의 신발이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생일이라 그런지 더 들떠 보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 그리고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장 사진들이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없는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했을 것입니다. 생일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먹었습니다. 선물을 주었고 아이는 좋아하며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림책을 펼쳐보며 신기해했고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복잡한 것 없는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재우러 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 문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했던 방일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책상과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던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고 제가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서랍 안에는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다이어리였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간단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가끔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바쁘다며 빨리 끊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이해한다고 딸도 이제 어른이 되어 바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다이어리를 봤습니다. 괜찮다고 읽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았다고 더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고마워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아이가 정말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버지일까요? 저를 보고 있을까요? 오늘 있었던 일을 알고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복잡하지만 따뜻한 관계들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관계들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류로 증명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아끼는 마음, 힘들 때
손을 내미는 관계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말로 가르쳐 주지 못했지만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은 방식이었지만요.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고 별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그리고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이별은 아무 설명도 없이 이미 끝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 후에 남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기억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